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과목마다 파트란 단어를 넣어서 파트 1, 2, 3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할 뿐이지 1과목, 2과목, 3과목 또는 1교과, 2교과, 3교과 이미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합격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각 과목당인 것은 우리가 모집 공부에서 보신 것처럼 각 과목이 하는 각 교과라고 표현도 듭니다만 결국에 파트 1에서 파트 2에서 파트 3에서 각각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파트 1이라고 표현한 사회복지 기초라고 이렇게 바로 1과목 또는 1교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트 2는 사회복지 실천, 파트 3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할 적에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제1과목은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두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합니다. 왜 기초라고 했느냐? 왜 기초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 기초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는 활동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활동. 그렇기 때문에 보통 휴먼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돕는다면 어떤 사람을 도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왔을 때 정말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인간이 당연히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더 존엄하고 덜 존엄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든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엄이라는 추상적 용어에서는 평등, 공평, 균등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인간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살짜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는 것이고 30살짜리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고 60이 넘은 노인에게 필요한 이런 도움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첫 번째 영역인 인간 행동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간이 존재할 적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인간 행동과 즉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그렇게 해서 줄여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또 여러분들은 보통 표현할 적에 줄여서 인행사, 축약어로 말할 때 인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형에서 먼저 인간 이해라고 하는 이 영역과 환경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을 묶어서 첫 번째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미 화두를 끄집어냈습니다만은 결국에 인간을 돕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어떤 인간을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적격 여부를 통과한다면 그 인간에게 무엇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엄한 존재라고 해놓고 아무렇게나 개, 돼지에게 먹이나 던져주듯이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알아내야 도와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영역으로 조사의 영역, 알아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영역은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는 영역을 넣어서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질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 영역으로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교과, 이 교재의 표준으로는 첫 번째 파트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역시 여기를 우리가 인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인행사라고 축약어로 인행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행사. 그래서 인행사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챕터 1에서 1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인행사의 입문,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떤 교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출제 비중을 그렇게 있다고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왜냐면 저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알아야 되는 영역을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 영역은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밑줄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만 그어본다면은 먼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자, 인간이란 존재는 심리적, 유기적 구조뿐만 아니라 심리적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심신이라고 할 적에 밖으로 보여지는 유형적인 아니면 가시화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역인 거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이다.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또 인간은 받고 태어난 대로 완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 알고 있는 거지. 또 인간이라고는 정상성의 분포, 정상성의 분포를 이루어진다.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릴 때는 가우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제로로 하고 여기를 100으로 했을 적에 여기 50 정도.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몸무게가 많이 난 사람도 조금 나간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별 없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균형을. 바로 이 그래프를 대칭곡선 또 정상분포곡선, 근자의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다뤄지는 성향이 좀 강해진 영역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가우스이기 때문에 가우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우스 곡선. 그 때문에 이 가우스 곡선 때문에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꼭 어렵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라고 흔히 부르는 바로 이런 비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듯 하고 할지는 모르나 그래 본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정상성의 분포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IQ 아십니까? IQ는 여기 표준 편차를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 68.26%, 2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사이에 95.44%, 3 표준 편차 사이에 99.74%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IQ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통 학자들은 IQ의 평균,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의 IQ의 평균을 100으로 설정을 합니다. 10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5로, 15나 16인데 15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분의 IQ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IQ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Q를 100으로 설정한다면 115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85 사이에 몇 퍼센트가 있다? 전 지구의 인구수의 68%가 IQ 85에서 115 사이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IQ, 여기 보면 몇이에요? 여기는 2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30이기 때문에 130에서 70까지. IQ 70에서 130 사이에 소위 95.44%가 존재를 한다. IQ 145에서 55 사이에 99.74%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기본 전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너무 자세히 나갔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정상성의 범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제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 잘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도 모든 것이 잘난 건 아니잖아요. 뒤에 이제 아들러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인간이 아니면 누구나 심신상의 어느 영역이라도 자기가 좀 움츠러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열등감의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다 줄은 치지 않겠습니다. 개인차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심리적 작용과 생리적 작용의 병렬성을 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생태학적 점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생태계, 환경의 이런 우리를 중심으로 볼 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다 환경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이 볼 때 그것들이 볼 적에 인간마저도 그것들의 한 환경에 존재한 환경이나 생태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설명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볼 때는 그야말로 우리는 오랜 인류의 45억 년이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의 역사에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산 때가 언제부터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우리는 전부 초월자의 품 안에 살았잖아요. 오랜 인류의 역사는 자연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초월자가 주는 혜택 속에서 주는 대로 그야말로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든 대로 주는 대로 굶어 죽는 것이고 아니면 강치가 오면 강치가 오는 대로 추운 대로 그렇게 인구가 좀 몰락해 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초월자에 의해서 살아왔었는데 바로 그 초월자의 입장을 좀 더 구체화시킨 표현이 참 조선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중세라고 표현한 서양어 표현입니다. 중세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시대 아니면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5세기에 시작되었던 부처님의 시대라고는 이런 신의 시대로 천년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로부터 15세기라로 서양도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로 여기었던 소위 기독교가 정식 국교로 이렇게 인정되는 395년부터 4세기 말부터 5세기 넘어서 15세기까지를 그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절대 초월자의 지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보다 약 12, 3년 빠르게 고구려에서 372년, 백제에서는 384년에 그야말로 불교가 국가 공인, 국교로 인정되면서 부처님의 시대가 바로 그로부터 20년 후에 5세기가 오면서 이 15세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천년의 역사를 초월자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모두 초월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초월자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인간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하는 노력이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린다라고는 알리라고는 그러지 어게인이라는 접두로 붙여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서 18세기 가서는 이제는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풀어가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되는 시기를 18세기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설명하는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월자를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초월자에게 들이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둘러싸고는 생태라고 불리는 환경은 존재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종래에는 초월자라고 불리는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던 환경 결정론의 시대에서 이제는 18세기 이후부터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부터는 인간 결정론의 입장, 환경의 생태의 존재 가능성은 누가 결정해?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직설적으로 나오면 신에게 정면으로 멱살까지 잡고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지. 20세기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많은 보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얼마나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AI라는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나 사용하는 이 시기마저도 자연의 이번에 나오는 많은 이런 폭풍, 태풍, 열대야 이런 거.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본들 이란 소리를 나도 모르게 끄집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신의 보복이라고 할 때는 환경의 보복이 시작됐던 이런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멱살잡이에서 그냥 싸움의 주도권을 잡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본 관점은 인간과 환경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태중심주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생태중심주의란 말 나온 것처럼 여기 3번 정도를 줄쳐줘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한번 봐주시고, 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지만 환경 속의 인간, 이건 나오죠. 환경 속의 인간. 보통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실 분들이 있다면 대문자로 PIE란 단어가 나오면 Person in Environment에서 이건 그냥 고유명사예요. PI,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기 네 가지만 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생각이,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보면은 자연 환경도 있고, 사회 환경도 있고, 인문 환경도 있고, 이런 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단어를 몇 가지 예로 들었지만, 이런 전체적이고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간관을 환경 속의 인간, 또는 상황 속의 인간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해서 여기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뭘 중요시한다? 바로 그래서 클라이언트, 도움이 필요한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상황을 모두 같이 중시한다. 가치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을 오늘날에는 당연한 환경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이냐 단어 용어니까 인간 행동이라고 지금 제가 저자의 입장에서 인간 행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인간 행동은 이런 단어들 보시면서 인간 행동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밖으로 보여지는, 지금 이 고병갑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리고 판서를 하고 그리고 이 화면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밖으로 보여주는 행동만을 인간 행동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밖으로 보여주는 행동, 즉 가시적인, 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이런 행동은 소위 오늘날의 학자 입장에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면 인간 행동의 대부분의 영역은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내면 세계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 밖에도 볼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 그러죠?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서는 마음, 동기, 또 성격, 또 도덕성, 이런 것들은 찾아보려고 아니면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는 바라볼 수,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이런 용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동이라 할 때는 내적 행동과 외적 행동을 해놓을 때, 외적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적 행동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은 서양에서 이미 과학으로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내용은 우리의 할머니들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소위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한 길이라는 그야말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그럴 정도로 인간의 내면 행동 세계가 얼마나 깊고 어려운지를 우리 할머니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게 용어, 이런 용어들을 인간 행동의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은, 자, 보면은 인행사에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먼저 여기 맞은 제목은 나왔는데, 인간 발달이라는 영역. 우리가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인간 발달, 우리는 커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 발달이라는 영역. 또 그런가 하면 이론 기초의, 학자들의 연구, 이론 기초의 영역. 또 그런가 하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여정, 생애 기초라고 하는 영역. 생애 기초라고 하는 영역.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생태라고 표현됐던 환경의 영역, 사회 환경의 영역. 크게 이렇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인간 발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난다는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또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인간은 커가는데, 이 커간다는 표현과 커간다는 그 과정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자, 여기에서 그냥 3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론 기초,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이론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은 2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프로이드, 에릭슨, 애들러, 융, 피아제, 스키너, 벤두라, 또 로저스, 메슬로우, 이렇게만 들어도 9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9문제. 거기다가 콜버그도 나와 있고 파블로프도 있고 기타 0.5개선에서 출제되는 건다면 이 이론 기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10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본다면 인간들은 지금 제가 이 조문을 가봐도 지금은 80대도 잘 보이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90 초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젊은 분들에 의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90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나이가 30대, 40대가 되셨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연세로 본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1, 20년은 남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임신 중이라고 하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나 유유아기, 그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지금 내가 손가락만 펴도 중간에 청소년기나 이것을 좀 줄인다 해도 8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인의 특징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도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10문제가 나오는 거죠. 태아기 1문제, 신생아 영아기에서 1문제, 그다음에 유아기 때 1문제, 또 학령년기 유유아기는 1문제, 청소년기에 1문제, 이런 등등 특징으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사회환경.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가장 가까운 환경은 가족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조금 걸음마하고 좀 뛰어놀 줄 알면 놀이터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집단을 만들지 않아요. 집단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어떤 동호인을 만나게 되면 조직을 만들 것이고 어떤 지역사회에 속해서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3문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친다면 어떻게 이런 큰 테두리 위해서 이렇게 25문제를 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게 지금 이 첫 번째 다루는 것은 인간 발달 영역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디벨로프먼트라는 단어를 인간 발달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 혼재되고 있거든요. 혼용, 혼재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 개강하는 첫 번째 시간에는 자, 본론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겁니다. 본론 들어갈 적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인행사로 볼 적에 일교과 일영역인 인행사에서는 어떠한 비중의 출제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인간 발달부터 시작해서 쭉 25문제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